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광입니다. 오늘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일했습니다. 그래서 방일 이후에 과연 방일 성과가 뭔가, 또 그리고 우리가 한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조금 더 빨리 말씀드려야 될 건데 제가 일본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다려서 그걸까지 같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조금 늦었습니다. 우선 방일 성과입니다. 방일 성과가 여러 가지 면에 있지만 몇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교 안보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관련해서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는 물론이고 지금 국제 무대에서 한일 양국이 협조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인식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G-서미트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죠. 또 세계 경제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공동 인식을 또 확인했고요. 또 지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에 대해서 공동 보조를 맞추는 거, 이것 또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교 안보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거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경제입니다. 일반적인 한일 간의 경제 교류, 이게 더 활성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번 한일 교착 상태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 규제를 했죠. 불화수소 등등. 그런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공급망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만의 TSMC 반도체 시장이 일본에 지금 공장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24시간 작업체제로 해서 부랴부랴 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미국, 일본, 대만의 공동 협력 체제에서 한국이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일본, 대만의 어떤 공동 생산 협력 체제에 우리가 또 역할을 하는 게 기대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첨단 산업도 지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걸로 이번에 합의가 됐죠. 또 화이트리스트 규제 해제가 지금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국 상품 일본 진출이 또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도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같이 이번에 동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건 사회문화입니다. 문화 콘텐츠 협력, 한국이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K-팝, 그 영화가 세계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교두보로 일본을 활용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이게 더욱더 큰 규모로, 그리고 일본을 문화 콘텐츠의 공동 파트너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교류 활성화는 당연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던 제1교포들의 입지가 이번에 굉장히 강화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번 방일 성과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여론 변화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65%, 그리고 아사히 신문이 63%, 마이니치 64%, 거의 3분의 2가 일본 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40대 이상 일본인들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하코다 데찌야 논설위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윤석열식 대일 햇볕 정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본을 우리 한국이 햇볕으로서 녹여서 다시 한번 과거의 한일 관계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펌프물을 지금 제공을 한 게 바로 이번 정상회담이었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방의 위협이나 도발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런 전제 조건도 우리가 분명히 햇볕 정책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효과가 아주 큽니다. 미국, 한미일 관계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G7, G20 등등 여러 국제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다는 인식이 지금 팽배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한일 관계에
시각을 교정을 시켜줬다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EU 그리고 유엔에서도 환영 성명을 발표를 한 것도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왜 그럼 이번에 정상회담을 갔다 와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반응이 미온적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사죄했는가? 근본적인 물음이죠. 그런데 과거에 무라야마 다마 1995년, 그 다음에 고노다마 1993년, 그 다음에 아키히토 천황도 사죄를 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홍석의 예물 금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회담에서 일본은 정치인들이 50여 차례 사죄 반성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반발을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죄의 진정성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에는 쉽게 말하면 극우 세력이 존재를 합니다. 극우 세력이 늘 자기네들 목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오히려 대부분의 한일 우호 세력들은 암묵적인 지지만 할 뿐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는 이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서 진정성이 없는 사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일본 내의 어떤 극우 세력들의 주장에 한일 관계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불편한 진실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1965년에 한일 조약이 있었죠. 그때 이제 청구권 협정을 했는데 우리가 강제징용은 당연히 일본 책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강제징용 여러 가지 한국에 다대한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조약 체결할 때 매듭을 지었어야 됩니다. 1965년에. 그런데 우리가 58년 전 상황은 우리나라가 결코 그렇게 매듭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일본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한국에서 떠날 때 북한 지역에는 일본 사람들의 재산이 기업, 그 다음에 논, 밭, 그리고 부동산, 재산이 29억 달러 어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화폐로. 그리고 남한에는 23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이 23억 달러는 경상남도의 모든 재산하고 그때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부의 9%가 되니까. 그런데 당시 미군들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갈 때 민간인은 1000행, 군 장교는 500행, 사병은 250행으로 제한하고 부산에서 주머니 검사를 다 해서 그걸 회수했습니다. 1945년 말까지 귀국한 일본 민간인은 47만여 명인데 이들이 두고 온 그 재산이 남한 땅에만 23억 달러가 있었다는 얘기죠. 한일 수교협정이 14년 걸렸습니다. 왜 14년이 걸렸느냐? 일본은 계속 이걸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남겨놓고 간 재산을 돌려달라. 한국은 줄 수 없다. 왜? 미군들이 그때 이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은 그걸 지속적으로 14년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그 배경 지식으로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강제징용 보상이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분하게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당시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우리가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약 10만여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기간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 8개월간입니다. 그 전에 일본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 관알선 형태로 갔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모집해서 간 거죠. 또 하나는 밀항에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강제징용 보상이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꾸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강제징용에서 해당된 기업에서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우리가 3억 달러 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3억 달러 돈으로 사실 이걸 다 갚으라는 거였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1975년에 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배상금을 많든 적든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때에도 또 한 번 유로금 형태로 다 우리 국가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본인이 너무 적게 받았다고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이건 기본으로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밀항을 말씀드렸는데 제일교포 출신지를 구성비를 놓고 볼 때
대부분 경남, 경북, 제주입니다. 왜 경남, 경북, 제주가 많을까요? 우리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을 강제징용해가지고 일본으로 데려갔을 경우에는 이 출신지도 함경도, 평안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다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제일교포 지금 출신지 구성은 경남, 경북, 제주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강제징용보다는 밀양 도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불편한 진실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18년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국제조약하고 국내법은 동일 효력이 있다는 걸 망각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죠. 또 하나는 53년 전 행정부가 결정을 하고 입법부가 그걸 추인을 해서 조약이 됐는데 행정부와 입법부 결정 내용, 더군다나 53년 전 내용을 뒤집은 겁니다. 사법부에서. 국내 어떤 분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이거는 오히려 사법부가 삼권 분립을 오히려 방해한 겁니다. 53년 전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 결정한 내용을 53년 후에 사법부가 그걸 번복한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다른 나라에서는 사법자제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결정 내용을 사법부에서 쉽게 관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2018년에 대법원 판결에 우리가 그 뒷 감당을 5년 지난 지금 우리가 지금 겨우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자 해지의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죠. 현 정부의 지금 강제징용 타겟책은 제3자 변제안이죠.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 혜택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법적 배상금을 일단 변제를 하고 그다음에 양국 경제단체에서 미래 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하고 문제되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 제철에서는 회비나 기여금으로 참여하는 이런 간접 배상 방안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안이 과거 민주당의 문희상 의원 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거 문희상 안과 너무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한일 관계는 교착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국익이 손해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강제징용 타겟책이 제3자 간접 방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게 사실 궁예지책이지만 최선의 차선책이라는 걸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이웃 나라가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프랑스와 독일이죠.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끊임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버블 전쟁,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들 레지스탕스 활동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이 엘리제 회의 이후에 화해를 했습니다. 왜 화해를 했을까요? 국제정세가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자존감을 세우면서 싸울 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1998년에 김대중 어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영화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상호 개방하는 거였죠. 이 선언 이후에 한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들어가서 겨울 소나타, 배용준, 최지우의 그런 팬들이 일본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에 관광을 왔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류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교두보를 일본이 그때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런데 김대중 어부지 선언 당시 때 한국 여론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 문화를 개방하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들어오면 한국은 경제 종속뿐만 아니고 문화면에서 종속이 된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의 문화 종속이 됐습니까? 우리 BTS 동경에 가서 동경돔에서 공연을 하면 5만 명의 일본 젊은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문화 종속이 우리가 오히려 일본을 문화 종속하는 그런 우리의 우수성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어부지 선언,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주쿠 옥구보 거리 가보시면 누구나 압니다. 일본 젊은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1위는 한국 방문객이죠. 한국 여행 1위는 일본 방문객입니다.
특히 MZ 세대들의 한국 여행 희망은 우리가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친일도 반일도 아니고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투트랙으로 나가야 됩니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제는 긴밀하게 공동 보조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사 문제로 GDP의 10위권 내, 지금 일본은 GDP 3위고 우리 한국은 GDP 10위죠. 이 GDP 10위권, 20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비근한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대법원의 결정을 삼권 분립으로서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 베트남에서 민간인들을 희생시켰죠. 지금 베트남 대법원에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배상을 해달라고 베트남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그걸 배상을 해줘야 됩니까? 또 하나, 과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있다가 패전해서 일본으로 간 그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달라고 일본 대법원에 소송을 해서 일본 대법원이 그걸 승소 판결을 하면은 우리가 그 재산을 줘야 됩니까? 우리 대법원의 2018년의 판결, 우리는 굉장히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이 앞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이 한일 간의 기본적으로 관계가 정상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